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0.49%, 나스닥이 1.29%, S&P 500이 0.78%, 러셀이 0.96%로서 거의 상승했는데 나스닥이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반도체가 중심이 되면서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뉴욕타임즈에서 이야기했던 지금 현재 이란하고 지금 물리 협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반등한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맵을 보시게 되면 좀 많이 갔던 것이 아무래도 테크놀로지 쪽으로 좀 많이 갔죠. 요 종목들로 많이 가니까 이때까지 달렸던 종목들이 있죠. 컨슈머 디펜스라든지 다우 종목들, 그 다음에 에너지 종목들, 자, 그 다음 또 일라이 릴리 같은 이렇게 헬스케어 종목들 있죠.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다우 종목들이 조금은 쉬었고, 나머지 나스닥 종목들이 좀 장세가 많이 올라갔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일단 빠진 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 중에서도 테슬라가 일단 목표가 460불로 상향 조정한다. 그것 때문에 상승했고, 엔비디아 역시도 오픈에 대해 300억 달러 계속해서 투자하겠다.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갔고, 특별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이쪽에서 일단은 붐이 일어나면서 특별히 반도체 중심으로 장이 이끌어갔다. 그 다음에 파란테 역시도 전쟁 수요주로서 계속해서 곽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마존도 좀 많이 올라갔고, 전반적으로 시장 이쪽으로 좀 매기가 많이 돌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 이제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11개 중에서 섹터 11개 중에서 9개가 상승하고 있었죠. 어제는 11개 중에 11개가 거의 다가 하락을 했는데, 그렇게 하락세가 계속해서 뭐 3일 연속 5일 이렇게 지속되면은 그게 문제가 있는 건데, 자,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컨슈머 디펜스 이쪽만 하락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상승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많이 올라갔던 것은 컨슈머 시크릿 있죠. 자, 뭐 아마존이라든지 테슬라 이쪽,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이쪽 분야가 좀 상승을 이끌었고, 파이낸셜 금융 분야도 아무래도 금리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좀 많이 상승되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시장이 나쁘진 않고 계속 골고루 반등이 들어왔는데 나스닥 중심으로 반등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S&P 500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가 다시금 반등되면서 올라가고 이쪽에서 조정이 깊이가 그렇게 깊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직전 저점에서 한번 반등, 요때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려온다면 요때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바로 일단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그렇게 깊은 조정은 아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볼 본다면 뭐 3.3% 정도 내려오면서 상당히 짧은 조정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유가만 크게 안 올라간다면은 주가 자체가 그렇게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다 해서 뭐 여기서부터 완전히 반등으로 상승으로 돌아 나간다. 자, 그렇게 보기보다는 빠지는 폭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그렇게 깊지가 않은 모양이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그래서 있는 물건들을 여기서 샀다가 팔았다 하기보다는 있는 분들은 그대로 들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는 200일선에 맞지도 않고 가고 있는데 S&P 500은 200일선 돌파하면서 다시금 올라오는 모양이죠. 조금 더 다우가 힘이 세다는 겁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도 200일선 올라오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장에서 다우가 좀 쉬고 나스닥이 키를 맞추기 위해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러셀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많이 갖는 것은 다우인데 좀 다우가 좀 쉬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지금 이제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나스닥이 좀 많이 내려갔던 것이 200일선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우 중심으로, 다우라기보다는 오늘 장에서는 나스닥 중심으로 장이 흘러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름값입니다. 지금 이제 가스값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81불 정도로 기록하면서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었고, 자, 그다음 또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약간의 상승이 있었지만 그래도 뭐 큰 폭의 상승은 없었다. 이런 것들만 지켜준다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크게 문제 없다. 80불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있었죠. 자, 오늘 장에서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트럼프가 법안을 지지한다, 뭐 그래비티 법안 이런 것들을 지지한다. 그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아무래도 암호화폐가 좀 많이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이때까지 하락세 있죠. 이렇게 일단은 했던 박스권을 돌파하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완전히 박스권을 돌파했는지는 조금은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이때까지 이런 무습 속에서 올라갔다는 말은 아무래도 다시금 더 상승의 여력이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7만을 돌파했다.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그런 가격대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0년물 금리는 0.71% 정도 상승했는데 고용이 좋으니까 저 이런 모습 보여줬고, 골드 같은 경우도 오늘 장에 조금은 상승돼 있죠. 1% 정도 골드가 상승하니까 달러가 조금은 무너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시장에 뭐 나쁜 것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다우지수가 300포인트 급등되면서 S&P 500 지수가 주간으로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요일에 두 가지 일단 강력한 경제 지표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좀 고조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ADP
ADP의 민간 고용 있죠. 그거 자체가 예상보다 좀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들, 또한 ISM의 비제조 부분에 있어서 지난달에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와 함께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것들, 적어도 노동시장이 약화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재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 즉 말해서 미국 경제가 견고한 기반 위에 서 있다. 이런 것들, 또한 지금 경제지표에 대한 반응으로서 스콧 베센트도 CNBC에서 나와서 페르시아만의 원유의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서 1년에 발표를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밝힌 후에 유가도 상승세가 좀 꺾였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주가 자체가 좀 반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일단 좋았다는 겁니다. ADP의 난팜 인프루먼트 있죠. 예측치가 5만이었는데 6만 3천이 나왔고 저번 11,000보다 훨씬 더 나왔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용이 상당히 좋고 있다. 자, 경제가 일단 탄탄하다 그것들. 자, 그다음 또 ISM의 비제조업의 PMI 지수 이것도 53.5를 기록했는데 56까지 나왔고 50만 대도 좋은데 자, 실제치보다 예측치보다 좋게 나왔죠. 저번보다도 좀 좋게 나왔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두 가지가 좀 시장을 조금 더 이끌고 가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이번 주에 저점 매수에 나서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JP모건 트레이더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격언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사일이 날아다닐 때가 그때가 매수 관점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부 변수지 내부 변수가 아닙니다. 펀더멘탈로 흔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장기적으로 가면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단기적으로 갔을 때는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JP모건의 트레이드는 최악의 상황이 끝났다. 자, 그렇게 확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술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안전하다고 선언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안도 반등은 예상은 되지만은 미국 정부의 목표 변화라든지 이란 지도부의 부재 그리고 지속적인 긴장 고조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는 명확한 하락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그 반등세가 좀 약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하락은 되는데 반등 자체가 지금 이제 기술적인 반등, 짧은 반등 되지 않겠는가 아직까지 완전히 바닥을 확인했다. 자,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전 세계 다른 시장에서도 막대한 손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있죠. 한국 거 월요일에 7% 급락, 화요일에 12% 급락, 거의 뭐 20% 가까이 급락했는데 하락폭이 1985년 이후에 최대 낙폭이었다. 물론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약간의 일단 조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정 자체가 완전히 끝났다. 아직까지 보기는 좀 힘든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는 JP모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재정학적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라든지 달러 지수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항공우주라든지 방위산업 관련 주식을 매수하거나 인기 있는 페어 트레이딩, 뭐 소프트웨어 플러스 반도체 이런 것들을 역추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던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자, 많이 하락했던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반도체 이런 것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주가가 좀 많이 빠질 때 조금씩 담으셔서 길게 들고 가시면은 아무래도 상승의 여력이 많이 있지 않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미국과 이란의 공격을 인해서 드론 기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S&P 500의 지수 변동폭이 수개월간의 거래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의견보다는 가격을 우선시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최근의 가격 움직임을 고려해 볼 때 S&P 500이 최근의 거래 범위 하단 경계선, 즉 우리가 거래 박스라고 부르는 영역을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이 계속해서 형성되어 왔다는 겁니다. 박스권 외에는 위든 아래든 이렇게 튀고 있는데 그 한 번에 일단 박스를 지나게 나면은 주가가 위든 아래든 이렇게 튈 수가 있다. 요번에 지금 이제 이렇게 시험이 되고 있는 것이 이런 박스권이죠. 그래서 박스권을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좀 이탈되면은 주가 자체는 조금 더 흘러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권만 이렇게 지켜준다면 또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래되니까 사람들이 지쳐서 지금 이제 힘든 모양이 있는데 이런 박스권 나중에는 또 큰 폭의 상승이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은 좀 관망의 자세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범위를 갖다 위험과 기회 모두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명확한 거래 박스의 하향 돌파가 나타난 시기가 2015년 2월부터 4월까지였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요때 모습 속에서 한번 방향을 결정하니까 자, 박스가 계속해서 되다가 방향을 한번 결정하면 그 방향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 에너지가 응축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위험과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박스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박스권이 한번 돌파되게 되면은 그 돌파된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 했을 때 시장에서 200만 달러를 버는 법 여기서 나왔던 게 니콜라스 다바스가 쓴 책에서 나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전제가 간단한데 자, 가격이 명확하게 정의된 거래 범위 즉 박스를 돌파할 때 강세에 매수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추세 추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런 개념이죠. 쉽게 말해서 이런 박스권이 있는데 자, 박스를 돌파한 후에 자, 그다음에 약간 눌릴 때 요때가 일단 사는 거다. 그렇게 했을 땐 주가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요때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다시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금 박스로 회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돌파인지 아닌지는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은 이 가격은 이 밑에 있는 가격대보다는 상당히 높은 가격을 주고 산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물론 안전하게 산다는 것도 있는데 자, 그런 가운데 있던 펀더멘털에 맞춰준다면 더 밑으로 내려갈 때 또 우리가 저희 가치 투자 같은 경우는 사는 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다, 저것이 정확하다는 아직까지 말할 수 없는데 저 요렇게 사는 것이 더욱더 현재에서는 낫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심리적으로는 실행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많은 투자자들이 특히 주가가 저항성 부근에서 실패한 것을 많이 목격한 후에는 높은 가격에 매수한 것을 주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파 매수는 가격이 이미 고평가된 것처럼 보일 때 행동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 자체가 전략의 핵심 요소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주식, 즉 변동성과 상승의 잠재력을 모두 갖춘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변동성이 매우 큰 주식의 변동성이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한다. 자, 그런 주식의 움직임은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이 없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주가가 안정되고 특정 범위 내에서 갇히게 되면은 관심에서 멀어진다. 자, 그때가 무관심의 시기가 바로 다음에 의미 있는 움직임을 위한 발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좀 소외된 종목들이 옆으로 길 때, 자, 그럴 때가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르바스 같은 경우는 이미 상승 추세가 확립되어서 잠시 횡보세를 보인 종목들을 물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주가가 50에서 60 사이에 거래된다면 종목을 무시하고 자, 주가가 60을 돌파할 때 해당 구간을 벗어나는 순간이 매수 대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사전에 준비했다는 것이고 구간이 정해지게 되면 두 개의 주문을 설정했다. 하나는 해당 구간 위에서 매수 손절매 주문, 하나는 다른 아래에서의 손절매 주문을 걸어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의사결정은 미리 이루어졌고 실행은 기계적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스스로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따르도록 훈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훈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스탑 주문을 걸어놨는데 이제 바이스탑이라 부르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올라갔을 때 돌파했을 때 바이스탑을 걸어 놓으면은 자동으로 체결돼서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떨어지면 손절 라인을 정해놨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자, 매매를 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많은 훈련을 했고 자, 시스템적으로 일단 따르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을 주고 있고 올라갔을 때 지금 이제 돌파했을 때 매수하는 그런 시점. 자, 이런 것들 스스로 일단 이제 결정을 내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려면은 의사결정을 미리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해당 종목들의 이런 것들 기술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회사가 잘 되고 있는지 이익과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핀 후에 같이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S&P 500 지수도 지금 이제 일정 범위 내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지수도 본질적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두 달 넘게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수는 명확하게 정의된 범위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매수세와 매도세 모두를 애태우게 하는 한편 표면 아래서는 상승의 동력을 축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은 이 범위 위 또는 아래로 확실하게 돌파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의 일일 변동성은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루하루는 일단 필요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확실한 돌파가 발생했을 때 포지션을 조정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자, 그 이야기라고 있죠. 등락이 심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마음이 많이 쓰이는데 하루하루 등락은 볼 필요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수가 지금까지는 정체 상태를 유지했지만 실제 시장 상황은 좀 더 복잡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503개의 개별 종목의 움직임을 주도하면서 내부 분산이 상당히 커졌다. 즉 말해서 일부 종목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반면에 일부 종목들은 큰 폭의 하락세를 경험하고 있다가 종목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지수 안정성이 상당한 시장의 변동을 가릴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변수에도 핵심은 일단 최근의 변동들이 지수의 기술적인 상황을 실질적으로는 바꾸질 않았다. 자, 물론 등락은 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수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는 박스권에 있다. 그래서 두 달 넘게 가격 구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멘텀 변화는 단기적이고 시장의 폭은 변동은 빠르게 반전되었다. 모든 것의 시도는 지금까지 모두 범위 내로 그대로 돌아왔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횡보세가 끝나고 확장세가 나타날 건데 자, 거기에서 아무래도 조금은 기다릴 차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르바스의 투자 방식에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엄격한 절차 준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절차를 준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식만 매수했고 공매도는 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목표 가격에 따른 매도를 피했고 뭐 익절은 피했고 손절매만 활용해서 위험을 관리하고 자본을 보호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손실을 빨리 줄이는 법을 배우고 나서 손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요즘에 나오는 알고리즘 매매하고 좀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매매니까. 그래서 거시경제 분석이라든지 주요 지수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은 시장 상황의 변화, 특히 매매했던 돌파 매매가 실패하는 빈도가 잦아지기 시작했을 때를 알아차렸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작은 손실을 감수하고 시스템을 계속 실행해 나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지금 이제 또 요거 하나만 가지고 기술적인 매매만 가지고 우리가 매매해서는 안 되고 같이 일단 지금 기본적 분석과 펀더멘탈이 같이 합의돼서 봤을 때 더욱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시장 의견에 따라서 약세장으로 돌아선 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격이지 의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 의견은 종종 틀린다. 자, 그런 말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이 이런 박스장이 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기 때문에 주가는 급락할 거다. 자, 이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고 내 의견이지 이게 자체가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시장 자체는 박스권을 뗐고 올라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반대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스권에 있는 거지 그 의견에 따라서 시장 갖다 유추하면 안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항상 옳기 때문에 시장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 이 말을 항상 기억하시고 지금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시나리오대로 항상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국과 이란의 공격으로 인해서 드론 기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투자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매년 지나가면서 수십 년에 걸쳐서 극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술의 변화, 참여자가 변하고 당론이 변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담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의 원칙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자, 그 이유는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안의 공포와 탐욕은 그대로 있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위험을 정의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르고 감정이 아닌 가격에 따라 행동하는 거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앉아서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돈을 벌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자, 물론 시나리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같이 보면서 더 형성해야 된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몇 년간이 우리가 익숙해진 것보다 2010년대는 더 오래 지속이 된다면은 이런 모든 점들을 명심해야 된다. 좀 박스권이 길어지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들은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될수록 드론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된다. 그로 인해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거래되고 있는 해당 분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러한 무인 시스템은 2022년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면서 성장하는 방위 산업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특별히 인공지능 기술은 저비용의 드론 대량의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미 국방부의 무인 시스템 개발 추진을 더욱더 가속하게 하고 있다. 또한 지금 이제 드론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대드론 시스템 또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즉 말해서 템 시장 있죠. 총 시장 규모, 토탈 어드레스 마켓, 이게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커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만 더 밸류에이션이 낮다든지 그렇게 하면 충분히 더 많이 먹을 것이 있지 않나.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다.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드론 자체가 지난 주말에 발발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저렴하고 사거리가 긴 사이드 드론이 이란에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번 주 중동에서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시설에 세 곳이 피해를 입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트럼프의 지금 에픽 퓨리 작전이 중동 지역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이란 드론이 리야드의 주재 미국 대사관을 공격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마드리드는 미국의 적대국들이 방어 능력을 확대함에 따라서 무선 주파수와 같은 기술을 통해서 무인 항공 시스템 UAS 이런 것들의 위협을 탐지하면서 추적이라든지 무력하는데 대드론 시스템의 생산 유통이 증가됐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대드론 기술의 주요 소유자는 에어로벌먼트라든지 레오나르도 DRS 등이 있다.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넓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시장 규모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위협이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보면은 드론을 억제하거나 막을 효과적인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때문에 드론 방어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방어력을 강화를 해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자, 세상 자체가 계속해서 일단 싸움을 하면 하지 싸움을 중지되는 시대로 가는 것은 아니죠. 싸움이 계속해서 일단 하는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의 방어들이 필요하다. 아마 전쟁이 필요 없으면은 필요 없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전쟁의 시대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미 정부 역시도 최근에 예산안에서 드론이란지 무인 해상 차량, 무인 항공기 방어 시스템 이런 무인 시스템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2015년도 회계연도에 국방수권법은 드론 방어 프로그램 예산을 갖다가 기존 예상치보다도 3억 3,600만 달러를 증액했다. 돈이 가는 곳에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방어 기술의 활용 사례가 현실화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고 이란이 발사하는 드론은 대부분의 장거리 살상 드론인 샤이드 136인데 자, 더 중요한 질문은 수백만 달러, 어쩌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방공 미사일을 구입하지 않고 어떻게 이러한 위협을 갖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느냐. 자, 그것이 문제겠죠. 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뭐 에어로벌먼트 이런 회사들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소형군용 드론인지 채공용의 무인기를 제조하는 방위산업업체인 에어로벌먼트에 대해서 수억 달러 아니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 계획가 있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특별히 미군이 여러 중요 기반 시설에 에어로벌먼트의 대공 무인 항공 시스템 C-UAS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매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현재 모습 중에서 현재 가격 자체가 한 227불인데 평균 가격이 한 362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8명이 지금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그 17명이 매수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일단 좋게 보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도 말에 미 육군은 장거리 공격 드론이라든지 기타 무인 항공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서 에어로벌먼트의 저비용 프리덤 이글 있죠. 프리덤 이글 -1 이런 것들다가 대드론 요격기로 선정했다. 즉 미군이 선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시장 수익률의 상위 등급을 재차 강조하고 있고 드론 분야의 선두 기업이다. 자, 이렇게 윌리엄 브레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선두 기업들은 주가가 좀 빠진다면 좀 모아서 갖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한 방산업체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로키드 말틴 있죠. 뭐 전통적인 거죠. 노트론 그룹은 마찬가지고. 자, 거기다가 제너럴 다이믹스 이런 것들도 비중 확대를 갖다 주고 있고 RTX. 자, 그다음 또 뭐 보잉 같은 것들 이런 업체들도 우리가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란과의 전쟁에 있어서 강력한 공중이라든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필요성을 더욱더 강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 국방부가 이 분야에서 주요 업체들의 생산 확대를 장려하는 데 집중해 왔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 국방부와 로키드 말틴의 테드라든지 패트리어트 PAC-3 이런 미사일의 시스템의 생산량을 늘리기로 합의했다는 점, 또한 RTX와 협력해서 다양한 미사일의 요격기 프로그램의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적도 증감에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계약이 더 많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주요 방위업체들의 주가가 향후 12개월 동안의 현금 흐름 대비해서 S&P 500 지수 대비 20% 할인된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는 아무래도 상승열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이런 회사들 많이 빠졌던 회사들은 한번 챙겨보자.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번스단 역시도 지금 이제 RTX, 로키드 말틴, L3 해리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자, 이런 회사들이 좀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또 밸류시 낮은 것들 한번은 체킹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구독자님 요청하신 이야기인데 2010년도 3호 신령이 위기가 와서 주가가 이제 폭락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전쟁보다 더 위험한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애니메이션만 보면 조금 일단 위험하다 그렇게 되고 있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 결론은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이것 때문에 자금의 인출이 나서 여기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로 회사들이 망가지느냐. 자,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에이전트 AI가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소프트웨어가 다 망가진다. 발란티어도 지금 이제 위험하고 있고 마소도 위험하다. 자,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정말로 이 소프트웨어 숫자들이 다 망가질 수 있느냐? 자, 그게 대해서는 좀 의문이라는 거겠죠. 이건 좀 시간이 지나봐서 어떤 식으로 일단은 여기서 대장주로 일단은 하나가 좀 포함이 되든지 하나가 다른 것을 잡아먹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일단은 정리하는 단계에 있다는 거지. 이거 자체가 소프트웨어가 여기서 완전히 망가진다. 자,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시장이 좀 불분명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환매가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 거지 그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망가지기보다는 좀 합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에이전트 AI하고 같이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3조 달러짜리 시한폭탄이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금융 위협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여러분, 2008년 금융위기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제2의 금융위기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우리가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시장의 아주 어두운 구석에 숨어서 말이죠. 바로 그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거대한 댐의 붕괴는 아주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렇다면 이번 위기의 첫 번째 신호는 과연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때는 2020년 1분기였습니다. 사모신용 시장의 거물인 블랙스톤과 블루아울에 갑자기 투자자들이 돈을 빼달라고, 즉 환매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두 회사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한 곳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썼고 다른 한 곳은 그냥 문을 닫아버렸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스톤만 봐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 돈을 돌려주려고 무려 4억 달러나 되는 자기들 돈을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던 거죠. 주가는 결국 7%나 떨어졌습니다. 블루아울은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았습니다. 아예 배째라는 식으로 투자자들 돈 못 돌려준다고 환매를 영구 중단시켜버렸어요. 그 결과는요, 보시다시피 처참했습니다. 13개월 만에 주가가 60%나 폭락했죠. 이건 마치 2008년 금융위기의 서막을 알렸던 베어스턴스의 붕괴를 바로 눈앞에서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럼 잠깐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도대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판이 어딘지 그 거대한 그림, 바로 사모신용 시장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조 달러. 네, 이게 바로 사모신용 시장의 규모입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은행들이 온갖 규제에 묶여 대출을 꺼리게 됐잖아요. 바로 그 빈자리를 이 거대한 그림자 금융이 야금야금 먹어치우면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커져버린 겁니다.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2008년 이후 은행들이 주춤하는 사이에 사모신용 시장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 한눈에 보이죠. 처음에는 뭐 큰손들, 기관 투자자들이나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우리 같은 개인들의 퇴직연금, 소중한 401k까지 흘러들어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건 뭐 뱅크런 같은 사태가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뜻이죠. 아니, 그런데 투자자들은 왜 그렇게 갑자기 돈을 빼려고 난리였을까요? 그 이유, 위기의 진원지는 바로 이 그림자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특정 부채 폭탄에 있습니다. 이 차트 좀 보세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전체 사모신용 시장의 무려 4분의 1, 25%가 오직 소프트웨어 기술 기업 하나에 몰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마어마한 집중 리스크라는 겁니다. 진짜 핵심적인 문제는 생성형 AI의 등장이었어요. 예전에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직원 한 명당 얼마 이런 식으로 돈을 받는 구독 모델 덕분에 현금 흐름이 아주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투자처로 보였죠. 근데 AI가 사람 일을 대신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이 예전만큼 많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흔들리니까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말 그대로 폭락했습니다.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주죠. 2022년 가장 잘 나갈 때만 해도 이익의 30배까지 쳐주던 기업 가치가 불과 몇 년 만에 16배로 그냥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가장 비쌀 때 빌렸던 그 막대한 빚은 이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짐이 된 거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펀더멘털이 박살나고 있는데 왜 아직 대규모 부도사패가 빵빵 터지지 않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감추기 위한 아주 교묘한 금융기법들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속임수가 이비타 조정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아직 벌지도 않은 미래의 예상 수익을 마치 지금 당장 번 돈처럼 회계장부에 더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부풀려진 이익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으니까 애초부터 갚을 능력도 안 되는 빚을 잔뜩 지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현물 지급이자 줄여서 PIK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회사가 당장 이자 낼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아, 이자는 나중에 원금에 합쳐서 갚을게 하는 거죠. 여기 비유가 딱 맞아요. 신용카드 빚을 갚으려고 다른 카드로 카드론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파산만 뒤로 미루는 거죠. 그 사이 빚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고요. 전설적인 투자자 하워드 막스가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한마디 했죠. 바퀴벌레 한 마리가 보이면 안 보이는데 수십 마리가 더 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몇몇 부실 기업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사모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 모두가 투자하는 주식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죠. 골드만삭스의 전 CEO 로이드 블렁크페인조차 또 다른 금융위기의 냄새가 난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거대한 빚더미가 터지기 직전의 느낌이라는 거죠. 사모시장의 폭탄은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공개 주식시장으로 전염됩니다. 첫 번째가 분모 효과, 두 번째가 은행과 보험사의 도미노 붕괴, 그리고 마지막 가장 치명적인 세 번째가 바로 빅테크 성장 신화의 붕괴입니다. 자, 첫 번째 경로, 분모 효과부터 보죠. 국민연금 같은 거대한 기관들은 사모펀드로부터 돈 내세요 하는 캐피탈콜을 받으면 급하게 현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모자산은 부동산처럼 당장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 뭘 팔까요? 맞습니다. 가장 현금화하기 쉬운 S&P 500 우량 주식들을 내다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엄청난 매도 물량이 시장을 덮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경로는 은행과 보험사를 타고 퍼집니다. 보험사들은 사모신용자산에 직접 투자했기 때문에 바로 손실을 보게 되고요. 은행들은 사모펀드에 빌려준 돈을 떼이게 됩니다. 이렇게 금융 시스템의 중심인 두 축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 전체에 돈이 돌지 않는, 즉 신용 경색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최후의 일격, 가장 치명적인 세 번째 경로입니다. 사모펀드들이 빚으로 사들였던 수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줄줄이 파산하면 이 회사들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내던 클라우드 서버 비용을 더 이상 낼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건 곧바로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온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쇼크로 이어지겠죠. 바로 AI 성장 신화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물론 2008년 이후에 금융 시스템의 배관 구조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되돌아 봤을 때 과도한 빚으로 쌓아 올린 버블의 끝이 좋았던 적이 과연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바로 그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